멤버들은. 네. 예. 지난번에 판매 안 오셨었어요? 상대 가서 선생님 오셨어요. 그날 있나요? 아니요. 그때 다른 섹션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왜 지역 개발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시골 일이 오죠. 저한테 열심히 공부했어요. 영상 많이 앞에서 필기도 하고 올려. 저 지난주에 일찍 왔네요. 아니야, 약간 당사자들이 약간 우리는 몰랐는데. 완전 중으로 위험해서 그냥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방송쌤한테 오셨다고. 지금 가시는 말 트랙하고 오늘 아침 6개 있어요. 아니 유치 산사. 다 뒤에 애들 안 치고 좋아. 거기가 아 그래서 청년에 뭐 대들 정신 아닌 분nhóm 아, 불법을 이렇게. 대전이 간다. 분위기 있잖아. 갑자기 그 도장 있잖아. 불법 게시판이요. 그거 붙이는 거 있어. 베이버. 거기다가 내리 쫙 새로. 그래서 진짜 그냥 아침부터 짜증나서 우리도 정 원하면 가지를 다 해라. 저도 붙일까? 어이씨. 현재인데 여기 중심이 되는 저런 거는 뭐 개발해야 되겠지. 이거 알아. 그게 진도를 그것도 괜찮아. 방송쌤 엄청 좋아하는 그래. 요거 블루본드 쭉 내리면 아 진짜요? 그럼 가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너무 좋아요. 소속 채취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어서는 책임을 처리장이랑 신뢰권자하고 불어서만 들어가는데 물러가는 수석 채취자가 그건 업체에서 좀 신용소송 바로 그렇게 하니까. 네네. 안 건드는 거는 그들 좀 선생님 이거 안녕하세요. 늦게 온 사람 면허스 하는 겁니다. 10시 아니야?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하고 왔는데 저희는 다 인사했어요. 보세요. 한 바퀴 돌아. 노래 한 곡 혹시 죄송합니다. 곡성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김현지라고 합니다. 노래 시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안 시켜. 노래 한번 할까요? 안 시켜, 안 시켜. 해도 괜찮은데. (10시여서) 아직 안 오신 분들 있지만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양수댐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은 그 60+ 기후행동에서 활동하시는 강익구 선생님이시고요. 저도 처음 뵀어요. 지난번에 강의해 주신 박서우쌤이 그 양수댐 문제는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만한 분이다라고 해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분께서 이 강의를 에 대해서 짧게라도 이렇게 어떤
어떻게 이 강의를 하실 수 있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박수를. 네. 다음 덕후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간단한 제 소개. 저는 한국전력이라는 데서 한 20년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년은 충평양수 발전소 건설과 산남진 양수발전소 건설 두 군데 건설 공사의 감독원을 근무했습니다. 전기 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기 관련 시스템에 이제 시공을 주로 감독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1996년도에 전력노조대회에 분신 사무가 있어서 거기에 분신 대책 활동을 하다가 3개월 보직해임이라고 그러죠. 무보직 상태로 바꿔서 신성 선생님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남 여수의 현황화력 발전소로 석탄화력 발전소 대치전환을 했었죠. 2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집에 경찰들과 남편 올라와서 확인을 경험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계속 있다는 별로 의미 가정을 좀 지켜야 되겠다는 걸 생각해서 다시 이제 고향이 경기도 가평인데 지금 서울로 돌아가게 되면서 하나마다 정리를 하게 되었죠. 직장을 상당히 구하기 어려웠는데 그나마 노동운동을 했다가는 어떤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한국노총이라는 데 들어가서 한 10년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정책 같은 데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장기요양 보장제도라고 있습니다. 네? 장기요양 보장제도를 도입할 때에 제가 평가위원, 운영위원을 했죠. 그때도 이 장기요양보장제도 만들어질 때 사실 우려를 많이 했었던 게 뭐냐면은 워낙 이게 국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덜컥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상품화되지 말아야 될 요양이라는 게 요양 서비스가 상품화된다. 서비스도 열악해지고 거기에서 돈을 부담감을 낭만하는 어떤 업자들이 생기고 했을 때 이건 부실 서비스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고남들 계속 갖고 올 수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니까 그래서 30% 정도의 국공립 요양시설을 갖다 짓는 조건으로 저희들은 그거 도입을 찬성을 했는데 그 약속은 안 지켜졌죠. 1%가 안 되는 상황이 쉽게 유지되다 보니까 장기요양 보장제도가 상당히 지금 많이 어려움을 처했고 그런 몇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가 아마 여기에도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직 젊으시니까 아직 노인 일자리 참여를 안 하실 텐데요.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노인협회가 그쪽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가서 거기에서 일자리 사업실장, 팀장, 전략기획장 그러다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거기 한국노인협회가 이때 원장으로 있다가 2년 전에 본격적 퇴직을 한 상태고 지금은 60+ 기후행동이라는 환경단체 쪽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윤주혁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기획안을 보게 되면 왜 양수발전소인가 핵발전소, 양수발전소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를 하셨고 또 태양광 발전소, 양수발전소, 그다음에 선로와 변전소, 솔로 변전소라고 전력 개선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여기에는 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않지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사실 오다가 상당히 좀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운동연합의 그 정책위원까지도 했었습니다. 정책위원도 했었지만은 이런 우선 그 한국전력에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상한 그 기업 문화에 대한 뭐 한전인상 뭐 이런 밈이라는 게 이렇게 좀 계속 유전이 되다 싶은 그런 거 있어요. 한전이라는 결국 한전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뭐 지금이야 뭐 별로 많이 성실했지만 독립적, 독단적 전기사업, 전력 공급자로서의 계속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전원개발 계획이라는 그 당시 상당히 무서운 법인데 전원개발 계획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항의도 없이 그냥 발전소가 지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발전소를 짓고 그 다음에 송전선을 갖다 깔고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그런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같이 하면 공직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공공의식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공의식이 방향이 서로 각도는 좀 다르긴데 결국에는 그 에너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 안보 그 국가를 이제 지켜내는 여러 가지 그 4개의 요소가 있다라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에너지 요소가 그 다음에 식량 요소고 세 번째가 무기 요소고 네 번째가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요소라는 한수목에서 국제정착자로 주장하는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도 한전인들한테 그런 훈련들이 계속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전 에너지와 환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쑥불쑥 들어오면서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사전에 그런 건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듣고 계시다 전 혹시 때문에 속이 끌어올라서 미쳐버렸다.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기술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2시 10분까지죠. 1시간 정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주고가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준비된 게 자료를 이걸 보시는 걸로 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양수발전이란 무엇인가 이제 일반적인 현황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양수발전소가 지금 7개가 운전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현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향후 양수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와 관계는 어떻게 될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발전 최초의 양수발전소 스위스지리의 발전소가 처음인데요. 이거는 순양수식은 아니고요. 물을 퍼올려다 반대로 퍼내리면서 발전했던 어떤 그런 방식.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안동댐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을 있고, 근데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 중인 방식 양수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설비복구와 편찬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하나의 전력 공급력으로서 양수발전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초기 방식은 풍수기, 잉여 유량을 저장했다가 갈수기 속에서 활용을 했는데 이후에 부하복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24시간대에 부하가 일정 정도를 이렇게 쭉 부하라고 하게 되면 전기 수요를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일정하게 이 직선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사이클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게 되는 부분을 첨두부하고 가장 낮게 되는 것을 비첨두부하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되면서 그걸 갖다가 좀 평준화시킬 목적으로 발달이 돼서 현재 이르게 됐습니다. 이 양수발전의 원리는 전력 수요가 낮은 경부화 시간대,
주로 이제 심야 시간에 하부 저수지를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려서 다녔다가 전력수가 높은 천둥과시가 돼봤자는 방식. 근데 이게 지금은 이게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심야 시간이라고 해서 경부화 시간대가 아니고 심야에도 전력 소비가 아주 많이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하루를 엄청나게 바쁘게 사는, 좀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잠자야 되는데 그런 생활 패턴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심야 시간에 전력 소비가 많다는 거. 그래서 양수 방식은 여기 하부 저수지에 있는 물을 갖다가 전기를 받아가지고 상부 저수지를 끌어올려서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최대 전력이라는데 천둥부하시에 상부 저수지에 있는 물을 퍼내리면서 발전기를 돌려서 물을 하부 저수지에 보내고 여기에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변전소를 통해서 보내는 이런 방식이 이렇게 보면 수력을 변형시킨 거거든요. 양수는. 근데 이 방식은 바로 수력 방식인데 요거에서 하나의 가역식이라 해가지고 거꾸로 돌려줌으로써 물을 퍼올리는. 아마 그 모터하고 그 발전기하고는 아마 전기를 하신 분들은 알고, 삼상 같은 경우에 두 손을 바꿔주게 되면 회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핑을 했다가 발전하게 되면 그때 기술적으로 운전하는 게 두 선상 중에 두 상을 바꿔줌으로써 회전 방향을 바꿔주는 방식. 이게 바로 양수 발전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전력 공급력, 그런 이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이제 계속 보내는데 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급력을 천두부하, 중간부하, 기저부하 할 수가 있습니다. 천두부하는 사실 그 천두, yani 끝단 피크 있을 때 그 시간에 최대 전력 같은 거가 최대 수요가 팍 늘어났는데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은 블랙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이 동시에 정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커버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빨리 그 전력계통에 그 전기를 제대로 된 출력을 갖다 생산해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예비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 적합한 공급원이 수력, 댐식이고 조정식. 댐식 조정식은 규모가 좀 적습니다. 보통 10만 이하의 용량을 내보이게 있고, 그 다음에 양수 발전이 있고, 내연은 바로 그 자동차 엔진 같은 게 큰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터빈, 그러니까 비행기 엔진이 가스터빈인데 그 가스터빈도 발전을 일으킬 수 있게끔 개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연과 가스터빈은 내연은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저기 있겠구나. 제주도의 한림내연. 중간 부하라는 거는 매일 기동 정지가 가능한, 그러니까 데일리 스타트 스톱이 가능한 거고, 기저용 부하보다 이제 효율이 다소 낮아도 건설비가 좀 저렴하고 운전 특성은 천두용과 이제 기저용이 중간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조정 능력이 큰 일반 수력이라든가 중용량 기력, 보통 석탄 화력 발전소의 30만 단위 이하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전기를 발전을 갖다 중단했다가 다시 일으켜 내도 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발전 설비를 얘기를 하고요. 기저 부하는 일정 출력으로 연속 운전을 해야 되는 거고, 효율이 높아야 되고, 운전 비용이 저렴할 거고, 부하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건데요. 사실 저희 급하게 이걸 만들다 보니까 여기 적합한 공급원이 빠졌어요. 이걸 뺀건 아니고 제가 딸내미한테 이렇게 PPT를 제가 이거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대용량 석탄 유연탄 화력하고 원자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용량 석탄 화력, 유연탄 화력과 원자력을 보통 기저부하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보통 그 석탄화력 같은 경우는 세웠다가 다시 스타트할 때 한 8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30시간 정도가 필요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전기를 갖다 발생시켜가지고 전기압이 어느 정도의 압력에 올라가서 터빈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고, 불을 떼가지고 계속 전기압을 올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건데요. 물은 그다지 올라가 꼭대기 있는 물이라는 게 엄청난 소위 말하는 걸 위치수도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냥 그 수문만 살짝만 열어주면 그 어마어마한 힘이 내리쏟으면서 이게 터빈을 돌려가 전기가 나오니까 바로 전기가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는 3분 만에 15만 4천 볼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공급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원자력 같은 경우가 그 연속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원자력 발전소라는 거는 전기 발생기라고 해서 리액터입니다. 리액터라는 게 원자력 발전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이렇게 탱크 같은 폭탄 같은 게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원자력 핵분열이 일어나는 어떤 그걸 말합니다. 거기에는 보통 그 8,000개에서 13,000개의 모세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모세관 하나하나에다가 그 셀릿이라고 해가지고 원자 연료가, 그러니까 핵연료가 들어가면서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주위에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뜨거워져서 전기로 바뀝니다. 그 전기로 바꾸게 되는 걸 끄집어내서 다시 습분을 제거하고 압력을 높여서 터빈을 돌릴 수 있는 그 기압까지 선진시켜서 발전을 하는 방식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력하고 똑같은 방식이죠. 기력. 다만 이제 문제가 이 모세관 같은 경우에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모세관이 8,0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8,000개 들어가 있고 스페어로 800개, 10%의 스페어를 두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열 충격에 따라 가지고 쉽게 그게 고장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고장이 났을 때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 혹시나 그 보호막을 벗어나가지고 전기 쪽으로 이게 그 핵물질이 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자동차 같은 거 운전을 할 때 앞에 환히 튀면은 엑셀레이터를 높여가지고 속도를 많이 내고 앞에 차들이 많이 생기고 뭐 누가 이물질이라든가 뭔가 장애물이 보이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중단시키고.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엔진에게는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 무리가 간다는 자체가 특히 이 리액터, 전기 발생기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출력 운전하는 게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12차례의 출력 증강발 운전을 했어요. 원자력을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 출력으로 영속 운전을 하기 때문에 첨두부와 비첨두 했을 때 전기가 남아돌 때가 있고 전기를 급하게 쓸 때 있을 때 이 대용량 유연탄 화력이라든가 원자력이 이걸 못 쫓아가니까 추정 운전을 못하니까 그때 양수발전소를 돌려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커버해주는 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수발전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계통 첨두 수요 공급력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비첨두 시에 잉여 전력 대량 소비처로 활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전력 계통의 신뢰도 향상, 소위 말하면 전력 계통의 신뢰도, 전력 계통이라고 한다면은 발전을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나오는 최초의 전압은 한 14,000V 정도 됩니다. 이거를 14,000V를 주변 악기를 통해서 154,000V에서 345,000V, 775만 볼트를 승합을 시켜가지고 스위치야드라는 데에 보내져가지고 거기에서 송전선을 통하고 송전선이 이제 거쳐가는 걸 전력소라고 얘기합니다. 전력소에서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전압을 낮추든지, 그러니까 뭐 15만 4천을 6만 6천으로
낮춘지 22,900으로 낮추셨는데, 그래서 또 전력소 말고 변전소에 가게 되면 가정에서 쓸 수 있는 660이라든가 380이라든가 220으로 낮춰가지고 공급하는 이 전체의 계통을 전력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력계통이라는 거는 항상 한쪽에서 해가지고 쭉 한쪽으로 흘러가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각지에서 일으키는 전기들, 발생한 전기들이 다 이게 몰려오게 되다 보니까 서로 전기가 한쪽에 많이 몰리고 한쪽에 두개 몰릴 수 있고, 이게 약간 그 이제 포화 상태가 됐다, 한쪽에 비어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럴 때 발생하는 게 이제 조류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흘러나갈 때 했을 때 우리나라 전기사업법 제19조 시행령 19조에 보게 되면은 전기 공급자는 정주파수 정전압을 공급할 의무를 갖다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파수는 60Hz 플러스 마이너스 0.2% 내에서이고,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에서 전압을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적게 되면은 주파수가 올라갑니다. 그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까딱 잘못하면 전력계통이 정전될 수도 있고요. 또 공급보다 수요가 많게 되면 주파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또한 이게 대정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오르고 내리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써주고 없을 때 부족할 때 넣어주고 해주는 그런 대통 신뢰도 양상을 위해 가지고 양수 발전소 그때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 양수 발전소 부대 시설과 위치, 이걸 뭐 굳이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은 좀 나중에 양수 발전소 건설 관련해 가지고 투쟁을 시작하게 되면 좀 알아야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을 어디 갖다 하더라도 이 한수원이라든가 중부발전이나 동서발전에서 함부로 이렇게 좀 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식을 갖췄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소는 대부분이 다 이게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형 발전소는 상하부된 거에 거리를 작게 할 수 있으며, 펌프 수차가 기술적으로 하부 저수지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혹시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이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캐비테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수중에 물방울이 있다가 이게 물방울이 무슨 힘에 받아 팡 터졌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 충격받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 펌프 터빈 같은 것도 항상 물에 잠겨야 물이 잠겨 있어야 됩니다. 물에 잠겨 있지 않게 되면은 그 공기 기포가 형성이 돼가지고 운전을 고속 회전하다가 그게 기포가 터지게 되면은 그 나리 같은 게 다 부러지거든요. 어마어마한 그걸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 펌프 수차는 하부 저수지보다 아래에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물에 잠기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지하형이고 하부 저수지의 해발보다 낮게 위치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론 때문에 지하이고 밑에다 설치를 하는 거죠. 그다음 발전소 건물이 지하에 위치한 거라서 주변과 관계를 지니까, 그러니까 발전소 건물은 보통 20만짜리 2기가 들어서 있을 정도의 커다란 건물, 그러니까 서울 가면 장충동 공원에 장충 체육관 같은 건물이 있는데, 그런 게 땅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게 되면 화력발전소라든가 원자력발전소는 참 음습하죠. 이렇게 도움이 있고 커다란 불이 엄청나게 보이는데, 이 양수발전소는 전혀 바깥에서 보이는 거는 스위치야드라고 해서 전기 생성된 전기를 바깥으로 보내는 고개 변전소 내지는 종합사무실 정도만 보입니다. 그리고 상하부의 댐, 그다음에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조합수조라고 해가지고, 그게 삼랑진역에서 보면 저기가 양수발전소라구나 보이는 게 유일하게 그것만 보이고, 이렇게 선만댕이에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렇게 조금은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조합수조는 뭐냐면 보통 해발
낙차가 거의 그 양수발전소는 500m 정도 어마어마하게 높이에서 탁 내려오다가 그 발전을 정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탁 막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수치 작용이라는 게 워터백 파워링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탁 막히게 되면 뒤로 솟구칠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디 안정된 세이프티 밸브를 설치해 주지 않게 되면은 관이구멍이 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수조라는 거를 좀 뒤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물이 끝까지 가지 않고 물리 그냥 쫙 뻗쳐 올렸다가 이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잠잠해지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건데 그 정도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저기가 발전소구나 라는 것이 별로 눈에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사무실은 주로 진입터널 입구, 보통 여기는 지하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양수발전소 근무자들이 없어요. 혹시 유지보수라든가 이제 그때 뭐 점검 때문에 있지만 상시 근무는 안 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공기를 아무리 뛰어난 공기조화 설계하더라도 사람이 자연광 맞으면서 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자주하게 무슨 비상 상황이 뭐 발생했다 거기 되면 총알같이 튀어들어갈 수 있게끔 바로 그냥 사무실이 진입터널 주위에 있게 됩니다. 근데 진입터널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가장 짧은 거리가 산란행 같은 경우에도 600m, 청평양수 같은 경우 1400m, 또 양양양수 같은 경우 2500m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상당히 먼 거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개변전소는 노선 터널이라고 보통 14,000볼트에 생성된 전기가 154,000, 345,000볼트로 수납이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전기를 끌고 나오는데 그때는 커다란 케이블로 끌고 나옵니다. 터널을 따로 타가지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오개 스위치야드라는데 각종 개폐기를 통해서 차단 시설이 돼 있는 그런 장치가 쭉 즐비한 게 바로 스위치야드인데 거기에서 이제 외부 변전소로 큰 전력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을 타고 갈 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항상 가능하면 거리를 가장 짧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오개 변전선 모선선을 부분에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청평양수 건설 때 사실 저희 직원들이 식목일 행사로 진입도로 주변에 나무를 좀 심었어요. 주로 그 당시에는 참 희귀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단풍이라는 걸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거의 30년 지나다 보면 아름들이 돼가지고 그 도로가 뭐 환상의 데이트 코스,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라고 해가지고 너무 알려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수발전소 한수원이라든가 양수발전소 건설을 생각하는 어떤 일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관광도로가 나라고 합니다. 이 진입터널, 진입로라든가 상부적 특별하게 이런 경향이 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발전소 운영은 우리나라에 한 7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양수발전소는 최초의 1980년대 청평과 그 다음에 85년도에 삼양진이 이어서 무주, 산청, 양양, 청송, 예천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예천 양수발전소를 끝으로 더 이상 양수발전소를 저희가 짓지 않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수발전소가 갖고 있던 그 기능 자체가 사실 LNG 발전이 많이 들어오면서 LNG 발전이 양수발전소와 하는 기능을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해내기 때문에 더 이상 좀 많이 양수발전소 이게 그냥 초기 건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짓지 않고 있다가 2017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이게 전원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이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이 전력선에, 송전선에 그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벌어요.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과잉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계획정전 아니면 돌발정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확대 보급하겠다라는 방침이죠. 원자력을 줄여나가고 석탄을 줄여나가고, 그렇다라고 보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갖는 어떤 그런 경직성 내지는 간헐성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시 양수발전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2017년에 전원개발 계획을 만들면서 양수 얘기가 다시 나오고 시작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그 천덕꾸리기 같이 이 생각이 드는 양수발전소가 다시 지금 이게 이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7차 전력수급 전력수급 장기 계획에 따라 가지고 영동, 호천, 포천 7개 지역에 대해서 맨 뒤에 보시겠지만 전에는 전원개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전이나 전기 사업자가 어디에 발전소 짓겠어 거기다 무조건 짓게 됐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엔 그 주민 동의를 꼭 받게끔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자들은 뒤로 쭉 빠지고 사업자라든가 산자분은 쭉 빠지고 이 자치구 지역자치단체하고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하고 이게 싸움으로만 이렇게 지금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사실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는 거의 뭐 책임을 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상황이죠. 전남 구례 같은 경우에는 여태껏 한수원이 다 이거를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한수원에다가 이걸 전부 다 양수발전소를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 관리하고 원자력과 양수발전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때문에 한수원에서 일괄 관리를 하라고 했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 6개 발전 자회사 중에 한수원 빼고 난 5개는 주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 공급을 했던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 지금 58개의 화력 발전기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20기의 발전기를 폐쇄를 해야 돼요. 또 올해서부터 영웅화력하고 삼천포 화력을 폐쇄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러한 그 발전 공기업들은 뭘 먹고 살아요? LNG 발전소도 건설을 해야 되지만 이것도 서로 결국에는 이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가장 많은 부분은 사실 이렇게 지금 발전 공기업들이 가장 큰 대규모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중부 발전이라든가 동서 발전되는 법적으로는 아무 민간이 해도 문제가 없고 발전 공기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양부 발전소 건설, 그러니까 중부 발전, 동서 발전, 그리고 그럼 양수 발전소 건설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지역 그 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 난감한데, 양수발전소 입지라는 게 쉽게 선정되는 게 아닙니다. 협곡이 있어야 되고 고낙차가 있어야 되고 풍부한 물이 흘러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하지 않고, 특히 이렇게 호남이나 이쪽 쪽에는 많이 없는 상태예요. 오히려 그 동해안 그러니까 내서랍 쪽에,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이 등허리를 두고 이쪽 그 서해안 쪽으로 흐르는 물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쪽이 가장 입지가 좋은 거고, 그러면서도 좀 인구들이 많이 들어가 살지 않는 산간 오지 이런 건데요. 그러한 입지적 조건이 있는데, 단지 지역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그런 위기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서는 불뚝산업 같은 거 유치는 어렵고, 그나마 그래도 이게
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조금 한 2, 3년만 참으면은 그래도 관광 자원에서 불 꺼지게 되고 또 건설 기간 동안에 거기서 쏟아지는 사실 보통 그 양수발전소 하나 건설할 때 한 1조 4천억 정도가 돼서 투입이 되는데 그 중에 다 그 기자재 제작비인 거죠. 지역에 그렇게 쏟아지는 놈들은 한 차례 5% 정도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도 너무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는 그걸 막 박대로 이렇게 선전하고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건 계속 똑같은 말씀입니다. 건설비가 그리고 양수가 이제 싸긴 싸는데요. 단가가 그렇지만은 기초화재단 가장 큰 문제는 이 막대한 부지를 사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부지 세기까지 건설하기까지의 그런 비용들은 여기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설비 용량 단위당 건설비 단가로 보기 때문에 양수가 싸다 보니까 보고 있습니다. 양수는 다음 말씀드린 건 양수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부분인데요. 양수발전의 다양한 역할과 역할 변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재생에너지 전망은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 양수발전의 에너지 전략 측면으로 보완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 양수발전의 다양한 역할과 대용량 에너지 서비스, 전력계통 보조 서비스, 아까 주파수 제어, 주파수 회복계 제공하고 전압 조정, 자체 기동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가 시대적인 품질 수요관리 때문인데, 이거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충 이게 다 틀리다라고 굳이 꼬집일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런 거는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왜 이게 2017년도에 양수의 필요성이 와가지고 대신에 그 재생가능 에너지의 출력 제어를 하는 걸 갖다 커버하기 위해서 한두 개 정도만 될 수 있는 게 왜 그 급작스럽게 양수발전소를 많이 짓겠다라는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 이 정부에서는 그 재생가능 에너지 추진 정책에서 원자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재생가능 에너지하고 이 원전하고는 양수발전소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출력 제어를 막기 위해서 양수하려고 전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수발전소 건설을 많이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30년 가게 되면 현재 전력 수요보다 거의 한 13% 줄이는 전력 수요가 그렇게 좀 줄어들 거라고 예정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탄소 배출 막아지지 뭐하고 그냥 불금산업 정리되고 특히 그 길바닥에 자동차를 많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제조업 같은 것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장기 전력 수요 전망은 낮춰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하나 이제 전기 전문가신데 언제 보시고 우리나라는 유독 전력 수요 예측을 엄청나게 크게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고, 에너지 경제연구원 자료 말고라도 한번 이런 거. 왜냐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몇 개 줘야 되고, 여기에 뭐 어떻게 LNG 더 많이 줘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전기 전력 후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양수발전소가 굳이 신재생 가능 에너지 원자력하고 상관이 없다 보면서 늘어난다고 할 걸 봤을 때, 이 약간 좀 거기에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원자력 마피아들의 힘명이어가지고 여기는 원자력 밀릴 것 같고, 그러자면은 원자력 늘리면 늘릴수록 양수발전소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런 현상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는데요. 사실 이게 뭐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양수발전소 역할이 전에는 이제 부하 이전이라는 게 첨두와 비첨두에서 부하를 갖다가 왔다 갔다 이제 해주는 그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는 전력 저장 장치로서 보조 서비스, 계통의 전기 부족할 때 저장했던 거라도 보면 보조 서비스 역할을 하다가 앞으로 미래, 뭐 미래보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2019년, 2020년, 2021, 2022 제주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그 출력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가 있었습니다. 출력 제어가라면 뭐냐면 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발전기를 돌려가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한전이 갖고 있는 전력 공급망이 계통에서 벌지 못하는 거예요. 벌지 마라. 그럼 전기 나가보니까. 그러니까 전기 그냥 낭비가 되는 거죠.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아마 근데 제주도에도 양수발전소 하나가 한 20만 가격이 하나 있었으면은 충분히 이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한 전기는 충분히 이게 소화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대단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결국에는 그 전력 저장 장치로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종전과 최근에 어떤 이 역할도 같이 수행해 나가면서 사실 지금 전력 저장 장치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뭐 연료전지도 있고 ESS도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힐 방식도 있고 수소 저장 방식도 있는데요. 가장 그래도 이 대용량으로 갈 수 있는 거는 현재 기술적으로는 양수 정밀도는 ESS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ESS는 큰 용량을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죠. 계속 쭉 수익을 보면서 ESS는 지금 날로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걸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도 양수는 전력 저장 장치로서 진행을 할 거다.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전망은 엄청나게 확대가 될 거죠. 2023년도에 신재생 에너지가 22.1%였다가 2036년도가 되면 45.3%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를 현황을 한번 보시면 눈만 이게 어려운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같은 건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 보니까 저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현황이 보면은 총 5,313개의 사업자 수가 있는데 5,161개가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이라는 결국에는 비록 못 쓰는 땅이라는 모든 거 땅을 다 헤쳐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홍수 사태 아니 뭐 위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아마 날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해양 에너지하고 풍력이 있습니다. 풍력과 우리나라의 모든 풍력 발전 시장은 덴마크하고 독일에서 다 잠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신재생 발전 해양 에너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해양 풍력을 할 수 있는 이 대자본을 가진 자본가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이 조카인가요? 맥커리하고 블랙락이라는 적극적 금융 자본 정도만 이게 돈을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쪽에서 정리 일으키면 비싼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앞으로 가장 전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 해양 에너지 쪽일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이 바다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시작해요. 더 이상 이게 태양광, 산 계곡이라든가 산만댐이 이렇게 깎아가지고 언덕에다 이렇게 태양광 짓는 부분은 계속 태양 지결판이라든가 그것이 기술이 발달을 하고 뭐 한다고 치더라도 수명이 20년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하나의 폐기물로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은 결국에는 소수력, 풍력, 연료전지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양수발전소에 저장된 중요한 효과 자꾸 제가 이 양수발전소에서 할 얘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중앙부원되는 것 같기도 하니까 변동성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최소화. 제주도 2020년 출력 제한이 발생을 했었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고, VRE 판매량 극대화로 재생에너지 사업자.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전기를 써줘야, 받아줘야 그분들도 거기 전재산 맞춰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지금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사줘요. 그때 양수가 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화석 연료 최소화, CO2 배출을 감소시켜 탄소 중립에 기여를 연구하는 전력 생산 비용 감소, 시간대별 전력 시장 가격차 완화하고요. 이게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덕꾸러기 양수발전소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양수발전소가 적자 운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설계가 되는 게 심야에 갑산 전기로 물을 퍼올렸다가 대낮에 최대 부하 때 부하를 전기를 발생을 해서 돈을 버는 차이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 양수발전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요새는 대낮에 양수발전소를 펌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계통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때 보통 신재생 에너지 S&P 개통 한계 가격이 178원 정도로 됩니다. 이 돈으로 전기를 사가지고 양수를 하는 거고 심야에 발전을 해봐야 심야에 전기 요금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인데 또 하나 요인이 양수발전소 설계는 8시간 펌핑을 하게 되면 6시간 발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으로도 그렇게 맞고요. 그런데 이게 전력거래소 내지는 산자국에서 양수발전소를 가동을 하게 되면 6.7시간만 가동으로 인정을 해요. 그럼 24시간 중에 미국은 24시간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커피가는 8시간도 인정을 하고 뭐 즉 얘기냐면 발전해서 돈 버는 시간만, 돈 쓰는 시간은 계산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행히 요번에 6.7시간에서 16시간 좀 늘려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럼 발전소를 16시간 근무하고 말까요? 근데 발전소 근무자들 24시간 교대 근무, 3교대 했을 때 유지보수, 메인터넌트라 해가지고 계속 기기에 대한 점검과 시운전 해가지고 모든 이런 시간들 같은 경우에 노동시간 같은 것이 거기에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16시간. 그러면서도 적자 발전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는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시간대를 전력시장 가격 적자 완화하는 게 이렇게 양수발전소 지가 짜가지고 사실 저장장수의 경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주기 발전 보통 초단기, 단주기, 장주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8시간 이상 운전 가능한 것 다 장주기로 구분을 합니다. 양수발전은 장주기 대규모 에너지 저장 중 공기 다음으로 저장하는 이제
저장 기술 중에 압축공유를 따고 그다음에 양수, 그다음에 수소 저장하는 방식이 이온 방식, 그다음 축전지 이온 방식, 그다음 축전지로 배터리죠. 지금 일상의 보통 배터리로 저장하는